야쿠자들과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던 국가가 너네들 필요 없다. 하나 둘 셋 하고 무기를 내놓는데 누구는 안 내려놓고 막 찌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오야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집단인 야쿠자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을 통해서 현재 일본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하게 된 거죠. 혹시 피디님 그 멋진 세계라거나 아니면은 야쿠자와 가족 같은 그런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멋진 세계는 좀 들어봤는데 야쿠자와 가족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두 영화 모두 공통되게 주인공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사회로 복귀한 야쿠자. 얼마나 야쿠자가 일본 사회에서 살기 힘들어졌는지 이런 거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60년대, 70년대의 이른바 야쿠자 영화들은 의리, 주먹 뭐 이런 간지나는 그런 영화들이었는데 지금 야쿠자 영화들을 보면은 아 야쿠자 정말 이거 어떡하냐 이런 좀 차분한 마음까지 드는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야쿠자라고 하는 이 말 유래가 있는데요. 야쿠자라 그러면은 일본 숫자로 893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해보면은 20이잖아요. 섰다나 이런 파트놀이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망통입니다. 도박패 중에 가장 안 좋은 패인 거죠. 가장 안 좋은 것, 쓸모없는 것 이런 데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야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18세기에 일본 사회는 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신분제 사회, 한홍공상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특정 직업을 갖지 않거나 출신을 잘 알 수 없거나 되게 수상한 사람들이 어느 사회나 있기 마련이잖아요. 똑같이 그 18세기 일본 사회에서도 어떤 연유든 간에 신분제에 속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좀 삐져나온 어디 가도 수상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특히나 에도라거나 도쿄나 오사카 같은 지역들에 많이 이제 뭉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도박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뭉치면서 위험한 일에 종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 불을 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야쿠자 조직의 어떤 원형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전국을 유랑하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예능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이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박판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기존의 질서에서 포함될 수 없는 아우트로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무리를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 그런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야쿠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현대의 야쿠자를 형성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커다란 혁명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서구의 동아시아로의 진출을 계기로 해서 국가를 서양식으로 근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근대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국가 조직을 근대화한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생기냐 하면은 커다란 항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항구들이 생기죠. 당연히 외국에서 물건들이 막 밀려오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역을 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항만 노동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시의 아우트로우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이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일본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생기냐 하면은 약간 일본의 가족 제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일본은 장자상속이에요. 장남이 그러니까 가문을 계승하고 차남, 삼남, 사남은 전부 나가야 됩니다. 차남, 삼남, 사남 뭐 그 아래는 사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아우트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19세기 말에 근대화되면서 항만에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지니까 모이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면은 사실은 상상을 해보시면은 막막한 거죠. 몸뚱아리 하나로 와서 누구한테 일을 달라고 그런지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에 일을 이제 받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고용주가 돈도 막 조금밖에 안 주고 뭐 이러면은 자기를 보호할 길이 없는 거죠.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게 바로 현대 야쿠자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힘센 사람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차남 삼남들을 규합해서 조합을 만드는 그래서 고용주와 그 우두머리, 그러니까 오야분이죠. 오야분이 이제 계약을 맺고 자기 호분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일감을 나눠주고 이 단위로 항만 노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쿠자라고 하는 게 노동자의 권익보호 같은 이렇게 고상한 말을 쓰면은 되게 좋은 집단 같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몸뚱아리 하나로 낯선 곳에 와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루 이제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술을 마시겠죠. 도박하겠죠. 그럼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오야붕은 또 해결해줘야 될 의무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당연히 그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주민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트러블을 해결해 주는데, 거꾸로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떤 다른 조합의 괴롭힘을 당하면 가서 또 해결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자면은 자경단 같은 역할까지도 이 사람들이 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거는 법이 있어야지 범죄가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자경단 역할을 하고 항만해서 사람들 일거리를 나눠주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을 안정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지금 감각으로 얘기하면 경찰이나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여기서 담당할 수 있었던 거는 일본이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런 법이나 조직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 거예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게 정비되고 전국적으로 경찰 조직이나 법 같은 것들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얘네들이 국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화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치안을 유지해야 되고 고용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담당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이권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력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엄청 큰 야쿠자로 이 작은 야쿠자를 이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협박하는 거죠. 너 경찰만 들을래? 내 말 들을래? 법보다 주머니 가깝지. 이런 방식으로 점점 더 그런 조직들, 폭력 집단, 조직 범죄와 같은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오야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인원수가 늘어나고 막 딸린 식구들이 생기고 이러는데 배에서 짐만 내려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업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도박판을 관리하거나 즐길거리,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흥행을 시키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하기 시작하냐 하면 건물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해서 자산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노동조합처럼 조직의 어떤 고용 안정, 그리고 관리, 생계 유지 이런 거에서 마치 이제 하나의 이익 집단처럼 이제 굴러가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마피아든 야쿠자든 조폭이든 폼생폼사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술도 좋은 거 마셔야 되고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약 같은 데 이제 손을 내는 거죠. 처음에는 내는데 변질됐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미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본주의적인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초창기에 있었던 의리나 뭐 협객이나 이 원리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최선은 아주 의리 있고, 부하를 막 이렇게 해주고 친구를 막 살리고 이런 의리한 어떤 그런 집단이 되지만, 최악은 뭐냐 하면은 사람 죽이면서까지 돈을 뺏는 그런 조직이 되는 거죠. 양극을 가진 집단으로 야쿠자라고 하는 게 점점 성장을 해오는 거. 여기까지만 해라,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야쿠자라고 하는 것이 근대 국가를 이해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 안에서 성장해. 더 나아가면 뭐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이 생기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생기고 이런데,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가족, 친족, 그리고 친구 집단, 그리고 직장 안에서 어떤 집단은 사실 부차적인 집단들. 왜냐하면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로 국가가 구성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17세기. 왜냐하면 17세기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운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토마스 홉스라거나 존 로크라거나 잠자크 루소라거나 이른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했던 정치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새롭게 기획을 하는 거. 그 이전 사회는 신분제 사회, 성직자, 뭐 귀족, 농노, 그 직분에 맞는 규범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홉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 체제로는 도저히 삶을 유지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홉스가 얘기하는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부재. 개개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라는 전제 위에서 국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개개인은 뭐 어떤 귀족, 농노 이전에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고프면은 먹거리를 찾아야 되고, 심지어 없는 경우에는 뺏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고달프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좀 평화롭게 살자. 다만 이 평화를 보장해, 그럼 누가 해주냐? 하나, 둘, 셋 하고 무기를 내놨는데 누구는 안 내려놓고 막 찌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하는 걸 만들자. 그게 바로 근대 국가의 모태가 되는 거죠.
경찰이 와서 저를 체포해 갈 수 있잖아요. 정당성이 어디에 있냐? 한국 헌법 1조에 나와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개개인이 이제 그만 싸울래. 우리 평화롭게 합시다. 다만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줍시다. 그게 국가라는 거죠.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이 왜 특이하냐라고 하면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거는 전체에 해당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 법보다 조직 내부의 규율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애야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국가가 그런 방식으로 생기기 이전부터 간직해왔던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율을 근대 국가가 성립한 이후에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근대적인 성격의 야쿠자와 군대 국가의 탄생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어떤 한 집안에서 폭력이 일어나요. 그럼 경찰을 부르잖아요. 그럼 경찰이 가면은 집안 일이니까 좀 개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 사례가 경찰력이 집안에는 못 미치는구나 정도의 사례처럼 보이겠지만 근대 국가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근대 국가가 전제하고 있는 개개인이 최소 단위가 되는 규범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벽하게 세상을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사실은 국가 바깥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에는 경찰이 와가지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세요 하고 가지 바로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근데 데리고 가는 게 국가의 전제인 거거든요. 국가의 제도, 규범이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집단들이. 멀티버스처럼 마블에 나오는 다른 세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보편적이고 전체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관점을 바꿔보면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야쿠자도 그렇고 사실은 국가의 전체성이라고 하는 게 침투할 수 없는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국가는 그런 의미에서 독자적인 규범과 질서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관계를 맺고 좀 구슬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갑자기 좀 급진적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대한민국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법을 안 따를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법적인 질서 같은 것들이 바로 종교의 자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네 좀 얌전하게 우리와 공존하자 이런 것. 야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사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뒷돈 받고 뭐 이런 형사가 한편에서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정의로운 형사가 나오죠. 법 집행의 대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감정이입하기가 쉽죠. 국가가 있는 세계가 멀티버스 같은 그런 세계라면 사실은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 뒷돈을 받는 그 형사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슬리니까. 야, 너네 좀 알아서 좀 잘해라. 거기까지 내가 손을 대야 되겠니? 뭐 이런 방식들 관리를 하는 거죠. 너네 하던 대로 해. 다만 이런 정도는 지켜줘. 일본의 국가가 야쿠자를 관리해온 방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일본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비용이 안 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쿠자라고 하는 그 조직에 흘러들어오는 사람들은 사회에 소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대 사회가 되고 일본은 뭘 했습니까? 식민지배를 했죠. 한반도와 타이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오죠. 사회 하층 계급을 형성하고 그리고 농촌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차남, 삼남, 사남을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시부로 이제 몰려오게 되죠. 일자리를 찾아. 이거를 일반화해서 얘기하면은 주변부에서 중앙 지역으로 정체 모를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하나하나 등록해서 하나하나 생계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 관리를 일본 사회는 야쿠자와 같은 조직들이 했던 셈인 거예요. 의지를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야쿠자 조직에 보면은 그렇게 제일교포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갈 데 없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제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안 됐던 그런 사람들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바로 야쿠자 조직. 그래서 빠친코를 많이 하는. 그렇죠. 빠친코업에 제일교포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다 야쿠자 조직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불법과 합법 경계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문을 경찰이 합법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못한다라는 그거를 어떻게 해왔냐. 바로 야쿠자가 관리하면서 주로는 경찰과 즉 국가와 타협하고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사회를 유지해왔던 거죠. 근데 이거는 국가의 어두운 면이라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는 성립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매우 잘 기능하고 있는 하나의 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 조직을 관리하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대신 그 내부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면서 국가가 스스로의 안정성을 유지해 온다는 거죠. 일본이 야쿠자를 버리는 이유가 뭔가요?
일본이 계속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야쿠자와 타협하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은 굉장히 말하자면 이른바 공정의 이름으로 굉장히 냉혹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야쿠자가 굉장히 살기 힘들어진 이 일본 사회의 변화를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다 하는 거죠. 고용주가 돈도 막 조금밖에 안 주고 뭐 이러면은 자기를 보호할 길이 없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힘센 사람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차남 삼남들을 규합해서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마피아든 야쿠자든 조폭이든 폼생폼사잖아요.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약 같은 문제 손을 대는 거죠. 너네 하던 대로 해. 다만 이런 정도는 지켜줘. 일본 국가가 야쿠자를 관리해온 방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일본이 야쿠자를 버리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은 일본의 그 무시무시한 폭력 집단 야쿠자를 통해서 근대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직 한국은 시스템이 안 돼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공개 입찰을 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사업을 따내야 되는데 담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본주의적인 시장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할 굉장히 말하자면 후진적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담합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제도였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커다란 토건 사업이 벌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개 건설사가 입찰을 하는데 순서대로 하는 거죠. 1번에서 10번까지 처음에는 이제 1번이 가장 낮은 가격, 두 번째 사업은 2번이 낮은 가격 해서 돌아가면서 분배를 하는 거. 근데 이게 담합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자유 경쟁 시장 이런 걸 전제로 놓으면 이건 굉장히 후진적인 시스템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토건 업체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매우 평등한 분배 기능을 하던 제도였던 거죠. 관점을 좀 바꿔보면은 이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자기 살을 깎으면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평등한 제도인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시장주의와 전혀 안 맞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경제 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돌아갔던 거는 자유시장 원리와 다른 원리들과 공존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유시장 원리가 그렇다고 일본에서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있죠. 자본주의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하에서 수출도 해야 되고 수입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거는 자유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따르게 되죠. 하지만 그것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멀티버스식으로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제도가 작동하면서 굴러갔다는 담합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의리의 경제, 평등한 경제 산업 구조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공존하던 게 바로 일본의 경제 체제였던 거죠. 일본의 기업들의 체질이라거나 기업들이 사업을 따내는 방식, 거래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유시장적인 계약 관계가 가장 우선에 있고 그 뒤에 뭐 친분이 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친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따내고 이런 것들이 먼저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대한 이해 속에서는 자유경쟁 같은 것들이 사실은 체질에 안 맞는 하나의 제도적인 원리인 거죠. 한국에서도 그런 말 쓰죠. 이번에 그 당신 아들 뭐 어디 취직했어? 우리 아들이 삼성에 들어갔어. 이러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들어갔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사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거는 영어에서는 안 쓰는 표현. 회사는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는 나하고 계약 대상이지 내가 들어가야 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국과 미국의 어떤 회사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거는 회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예요. 한편에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전통에서는 회사는 사실 명목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로 있는 거는 개개인들 뿐인 거죠. 다른 한편에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회사가 사람을 받는 거죠. 개인은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기보다는 회사의 하나의 토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조직 원리다 보니까 우리 토요일날 등산이나 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휴일에 직장 상사가 등산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월급은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까라면 깐 대로 받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들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런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이해 방식 안에서는. 그거는 회사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한 개인들이 그 회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오야분이기 때문에 승진을 한다라는 것은 그 조직의 중간 보스로 이제 올라가는 정말 야쿠자 같은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의 원리와 그 원리가 거의 상동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폭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빠지기 때문에 둘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지만 이 둘 사이가 결합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쿠자 얘기로 이제 옮겨오면 야쿠자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리, 형제, 충성, 굉장히 정근대적인 어떤
관계들을 중시 여기고 일본에서 1992년도에 폭력단 대책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겨요. 그 이전까지는 특정 범죄 조직을 조직 범죄로서 엮어가는 그런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쿠자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협이 가능했던 거죠. 92년도에 그런 법안이 생깁니다. 전국에 몇몇 그 야쿠자 조직을 조직 범죄를 일삼는 그 조직으로 지정을 하고 이 집단이 하는 사업을 완전히 규제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야쿠자를 하기가 엄청 힘들어진 거죠. 없애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이 야쿠자를 버리는 이유가 뭔가요? 나눠 먹을 게 없기 때문이죠. 일본이 야쿠자와 타협하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의 경제가 상황이 좋으니까 돈이 많아서 그랬어요. 돈이 많으니까 야쿠자하고 나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근데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잘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버블 경제가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넘쳐나는 돈을 분배를 한 거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씩 나눠 가져서 다들 배불렀었는데 이제는 나눠보니 2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줄어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사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거가 되는 어떤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건전한 경제적인 질서를 어지럽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전한 경제적 질서라고 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인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다막 같은 관례들을 점차 이제 불법화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폭력 대처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야쿠자들과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던 국가가 이제 안 된다. 너네도 필요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 바깥의 어떤 분배의 원리 같은 것들을 이제 일소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야쿠자 조직 안에 이익을 탐하는 스마트한 하지만 잔인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기업체를 만듭니다. 합법적인.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요. 근데 지금 멋진 세계라거나 야쿠자와 가족 같은 데에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의리밖에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무식한 그런 낭만적인 협객들인 거죠. 얘네들은 나와보니까 이제 그렇게 사회가 바뀌어 있으니까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사회의 변화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버스적인 공존에 입각한 세계가 아니라 완전 경쟁으로 내모는, 누가 이제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완전 경쟁 체제에 내몰렸을 때 사실은 그런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야쿠자든 담합제도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전부 없애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사회가 나아졌느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하나의 자율적인 공간, 거기서 삶을 위태롭지만 살아가는 군상들이 사회에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회사가 가족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코분들처럼 생계를 회사가 보장해주던 이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짬짬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진보했다,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개인이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면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른바 공정의 이름으로 굉장히 냉혹한 경쟁에 몸 하나를 갖고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중간층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소득이 또 저소득을 낳고 저소득을 낳는 엄청난 양극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회의 어떤 평균적인 집단이나 보통의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그 아우트로우적인 사람들이 그런 데 모인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라거나 배제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팽배해지고 제일교포에 대한 엄청난 그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회의 변화와 연동되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셈인 거죠. 이 야쿠자를 통해서 근대 국가나 자본주의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 국가, 자본주의가 곧 짜여진 룰 안에서만 굴러가면은 만사 오케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전능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전능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서, 룰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만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도 국가도 시장이 아닌 것, 국가가 아닌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타협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으르고 어떤 경우에는 달래서 스스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굉장히 운동체 혹은 동물 같은 거다라는 거죠. 국가는 어떤 시스템만 잘 돌아가면은 만사 오케이인
기계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이든 일본 사회이든 어떤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어떤 제도가 잘 정비되면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가 훨씬 선진화되는 이라고 얘기하는 시스템, 제도, 선진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부 자본주의적인 경쟁 체제, 그리고 개인을 단위로 하는 근대 국가의 어떤 법률 체계,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해 버렸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예측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일본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일본 사회의 변화, 즉 야쿠자가 굉장히 살기 힘들어진 이 일본 사회의 변화를 보면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만사오케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스템은 사람들을 다른 방식의 위험성으로 몰아넣는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다 하는 거죠. 여기 촬영 스태프분들 슬램덩크는 당연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백호가 처음 입학했을 때 이제 빨간 머리로 이제 리전트를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죠. 그 일본 만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 양키들이 등장하는 많은 만화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특유의 우정, 의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포장되어서 굉장히 낭만화되거나 좀 멋있게 그려지곤 하는데, 이런 그 양키들은 사실 일본에서는 불량한 인도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양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국에도 만화라거나 영화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많은 양키들이 화려한 리전트, 이렇게 되어 있는 리전트 머리, 옷에 막 자수 같은 거를 하죠. 한자로 이상한 말들을 써가지고. 슬램덩크는 물론 이제 스포츠 만화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이제 그런 학생들이 등장을 하고, 상남 2인조인가 뭐 그것도 있었고, 또 뭐 굉장히 많죠. 오늘은 일본의 양키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이 양키들을 지칭하는 용어, 유래, 사회적 맥락, 문화적인 특성, 시대적 변천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실제 그 청년들이 그런 양키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회생활을, 어떤 진로를 택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야쿠자라고 하는 집단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집단이 또 야쿠자가 아닌 새로운 반사회적인 집단을 형성하면서 현재 일본 사회에 어떤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양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이죠. 보통 우리가 양키라 그러면은 남북전쟁 때 미대륙의 이제 북부의 사람들을 양키라고 지칭을 했었죠. 근데 왜 이 말이 일본에 와가지고 그런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나? 1970년대 오사카 하는 곳에 아메리카 무라라고 해서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미국 마을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붙여진 옷 파는 동네예요. 거기서 어떤 옷을 팔고 있었냐면 스카장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옷들이 있죠. 막 화려한 자수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팔고 있었고, 이 옷을 사고 입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집단이 좀 말하자면 껄렁껄렁한 집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메리카 무라에서 옷을 사서 입고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패션으로 표현한다, 이런 집단이 이제 양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양키라는 말 이전에 일본에서는 그 불량한 집단을 범주화하는 여러 가지 개념과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19세기 말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서양 문물을 굉장히 즐기고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댄디하게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이카라라고 불러요. 하이컬러죠. 이 셔츠킷.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 말하자면 대항한다랄까? 그것을 굉장히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친 사람들이 방카라,
라고 이제 지칭이 돼요. 이때 만이라고 하는 말은 야만할 때 만자입니다. 그래서 하이카라, 방카라 이런 식의 이제 대당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어떤 초창기 시절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초년생 정도에 이르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좀 언행이 거칠고 음주를 하고 막 여기저기 노상방뇨를 한다거나 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방카라라고 불렀던 거죠. 비근한 예랄까 한국 대중문화에서도 이 방카라들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야인 시대에 대학생인데 그 애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김두한이 형님으로 모시는 신마적이라고 있죠. 이런 집단을 이제 방카라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방카라라고 하는 집단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이 이후에 양키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불량한 이들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배경이 됩니다. 방카라라고 하는 이 집단에서 그런 거친 언행 그리고 집단적으로 뭔가 치기 어린 어떤 객기를 부리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일본 사회가 굉장히 관대하게 수용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신마적 같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은 딱히 민간인들한테 큰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 학폭 같은 거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위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19세기 말이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수였고 여기에는 초엘리트들도 있었어요. 제국대학 학생들이라거나 말하자면 학교를 다니는 고등교육을 받는 그런 집단들이 일탈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젊은 것들 혈기가 참 왕성하네, 귀엽네,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용인해주는 분위기였던 거죠. 학술적인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사회적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12세에서 한 18세 언저리까지의 청소년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 위기를 겪는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행위를 한다거나 말하자면 이제 부모에게 반항을 한다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일탈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일종의 정체성 찾기의 유예 기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 그 방카라라고 불리우는 그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용인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라토리움으로 그런 일탈 행위를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메이지 시기 19세기 말 엄청난 경제 성장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이 근대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경제력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근대적인 제도들이 이제 갖춰져 나가는, 말하자면 성인들도 그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겪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하자면 으쌰으쌰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의 어떤 용인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거는 이후 시기에도 계속돼요. 패전 후의 상황으로 조금 점프를 하면은 패전을 겪으면서 일본 사회는 사회 전체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겪는 거죠. 45년 8월 15일을 겪고 난 이후에 급작스럽게 미국식의 민주주의, 평화 만세, 천황은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세대들의 어떤 공통의 감각 같은 거를 그려낸 작품이 우리가 굉장히 극우파를 알고 있는 이시하라 신타로라고 하는 사람의 태양의 계절이라고 하는 소설. 태양의 계절에 나오는 젊은이들을 그 당시 용어로 태양족이라고 그래요. 이 친구들은 뭘 하냐 하면은 그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퇴폐적이고 상락적인 레저를 즐기는 거죠. 해변 도로가 쫙 이렇게 나 있는 거기에 일부 부유층 자제들이 뭐 오토바이를 몰고 가거나 또 낡은 말이지만 오렌지족 같은 이런 애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태양족들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이들이 이렇게 지금은 일탈을 하고 있지만 다시 이렇게 일본을 끌어나갈 그런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선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 태양족하고 초창기 폭주족이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폭주족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일본 만화에 등장하는 폭주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950년대는 아직 일본의 경제 성장이 미미했을 때, 그 패전 직후에 굉장히 황폐했을 때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주족은 굉장히 일부의 돈 많은 집 자제들이 일탈 행위를 하는 것들로 이제 규정이 됐었고, 어떻게 보면은 선망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폭주족이 이제 질적으로 변화하는 거는 1960년대 말 70년대 접어들면서, 그때는 소득 배중 계획이라고 하는 경제 계획, 유명한 경제 성장을 거는 드라이브를 인키다 하야토라고 하는 상이 주도를 하게 되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개인소득이 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소득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년 뒤에는 2,000만 원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이었던 거예요.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1년에 10%씩 경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7년 만에 초과 달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경제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60년, 70년대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라고 하는 게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토바이가 당연히 대중화됐다 그래도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 폭주족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심지가 굳은 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치거나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를 구매를 하면서 폭주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해요. 중학교 졸업하면은 오토바이 면허를 따는 게 이제 코스고, 바라바라바라바라하고 이제 댕기는 거니까. 1970년대가 되면은 이 폭주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집단화가 되면서 그 안에 위계가 생기고, 다른 그 폭주족 집단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한쪽이 한쪽을 이기면 뭐 참말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커져지는 거죠. 그러면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 폭주족이라고 하는 게 거대한 연합체가 돼버려요. 나중에 이제 한구레라고 하는 범죄 집단을 얘기할까 말씀드릴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간토 연합, 코베, 히로시마 이런 데 굉장히 커다란 전국적으로 유명한 폭주족들 연합이 생겨나요. 1980년대가 되면 폭주족이 얼마나 있었냐면, 일본 안에 폭주족 그룹이 한 800개 정도가 전국에 10만 명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폭주족에 가담한 폭주족 멤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스타일을 흉내내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뭐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멤버들만 10만 명인데 얘네들이 전국적으로 있고, 얘네들을 모방하는 또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거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짤막하게 미국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도 폭주족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폭주족들은 어디 달리냐 하면은 사막의 어떤 도로들을 달리죠. 그러니까 민간에 별로 피해를 줄 일이 없어요. 일본은 거기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도쿄, 뭐 요코하마, 코베, 오사카 대도시들이죠. 거기서 거친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니까, 그리고 집단화돼 있으면 싸움도 하고, 뭐 이거는 거의 뭐 이제 민간의 피해가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젊은 애들이 저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양키 만화라고 하는 것은 양키들을 낭만화해서 그리는 방카라적인 그 전통 안에서 양키들을 그리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슬램덩크 보면은 강백호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되게 정이 가는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양키 만화에서도 되게 일탈행위를 일삼지만 사실은 정의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그려지는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방카라적인 그런 문화 안에서 상상되는 양키들이고, 사실 80년대가 되면은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양키 문화라고 하는 게 대중문화를 통해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의 어떤 사회적인 전개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당연히 이 폭주족 출신의 집단들, 양키 출신의 어떤 청소년들이 평생 고등학생을 할 수는 없으니까 20대가 되면서 어디로 이제 가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사회진로 택하느냐.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평범한 삶을 싫다라는, 좀 폼나게 살 거야. 그 중에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유명한 양키라거나 뭐 싸움을 잘하는 양키라거나 더 이상 뭐 어른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양키, 이런 친구들은 야쿠자로 많이 갑니다. 그 야쿠자가 양키들 중에 이제 스카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야쿠자가 아닌 새로운 어떤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글화가 되는 거예요.
소위 MZ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폭력 조직들이 전국 단위로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그레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오라거나 조직이라거나 권위라거나 규율이라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세대도 젊고 주요 비즈니스가 완전히 착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쿠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이하게 다른. MG 깡패들. 그렇죠, 그렇죠. MG 깡패들인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은 일본의 한구레라고 하는 범죄 집단을 말씀드릴 텐데 범죄 집단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계보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조개 중에 백합이라고 있죠. 그거를 일본말로 하마구리라고 해요. 근데 이 백합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는데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하마구리를 뒤집어서 구리하마라는 말이 나와요. 약간 어긋나 있다, 삐뚤어졌다. 이거를 구리하마라고 얘기하고 이게 좀 변화를 해서 구레하마 이런 식의 말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 구레하마에서 구레루라고 하는 동사가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이 삐뚤어 나갈 때 기망은 구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기망은 삐뚤어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생각하는 어떤 정상범죄에서 벗어난 집단이 이제 구레루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라면은 이 구레루의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야쿠자였던 거죠. 근데 이 한구레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쪽짜리였던 거죠. 한이라고 하는 반쪽짜리 구레라는 뜻인 거죠. 한구레가 하는 주요 비즈니스가 홈리스들을 착취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그 건물을 하나 사서 몸 한 군데 누일 수 있는 방 정도, 고시원보다 작은 데죠. 그 정도의 방을 한 몇십 개 마련하는 거죠. 홈리스들을 데리다가 그 방에 살게 하는 거예요. 홈리스였다가 집이 생겼으니까 주민등록을 구청 가서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최저생계비. 일본에서는 그게 이제 뭐 의료비까지 다 포함하면 한 11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럼 30명이면 얼마겠어요?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홈리스들한테는 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 3만 원을 주고 나머지 270만 원 정도를 자기들이 가는 거죠.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달에. 또 무궁무진한 게 홈리스들이 이제 오랜 이제 홈리스 생활을 하면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한 멘탈적으로도 이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병원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나 우울증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약 처방을 받는 거예요. 향정신. 그거를 홈리스들이 갖고 오면은 수고했다고 몇천 원 주고 그 약을 또 파는 거죠. 처방전 없이. 그리고 몸쪽 건강한 사람들은 그 폐지나 깡통 이런 것들을 이제 줍게 하거나 착취를 하는 거죠. 이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이 어떤 힘을 갖고 군림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사회의 이른바 정상범주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야쿠자의 관할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일본 사회. 야쿠자가 대표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였냐면은 구렌타이라고 하는 이 집단을 통제하는 것도 당연히 경찰도 통제하지만 야쿠자한테 사실은 외주를 주고 구렌타이를 통제해요.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 패전 후에는 공습으로 파업을 판지했으니까 뺏고 뺏기고 거의 자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거를 통제하고 조직화하고 말하자면 이제 진압을 하면서 전후의 야쿠자가 굉장히 커집니다. 말하자면은 자경단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패전 직후에. 사실 야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후에 그렇게 권위를 갖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국의 야쿠자 조직들이 자기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거. 그래서 사실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들은 들끓는 구렌타이들을 진압하고 민간인들에게는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강력한 내부 규율이 있었던 거죠. 야쿠자들이 또 뭘 하냐 하면은 변호사 같은 일을 해요. 지금은 거의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가 모종의 트러블에 이렇게 말려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거래에서 계약상에 미비가 있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법률에 호소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기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야쿠자가 개입을 해서 이거 이렇게 해결합시다 라는 형태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그런 해결을 하려면은 이 사람이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얼굴을 봐서 좀 해결합시다. 바로 그게 가오라는 거. 그게 가능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쿠자가 왜 가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낭만화되는 의리, 의협 이런 거라기보다는 야쿠자가 가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돈벌이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 그런 방식으로 야쿠자라고 하는 집단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범죄 집단이 어둠의 세계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을 빼고 그 비즈니스를 하기가 불가능했다라는 거. 그 생태 안에서의 나름의 룰이 있고 야쿠자가 이제 권위를 갖고 통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정이 변화하게 돼요. 그 계기가 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일본에서는 폭력대처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92년도에 만들어지는 폭력대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폭력대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조직을 근절시키겠다라고 당국이 마음먹고 만든 법이에요. 당연히 가장 핵심적인 타겟은 야쿠자가 되는 거죠. 이 법안으로 인해서 야쿠자들은 뭘 못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계약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2000년대가 되면은 그런 캠페인이 시작돼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업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조항을 넣어요.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반사회적 세력임이 드러났을 때 이 계약은 무효다. 내가 무슨 건축을 맡겼던 기업이 알고 보니까 야쿠자 조직의 프론트 기업이었다. 이러면은 그 계약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반사회 세력과의 계약을 못하게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계약의 관행이 되어버리죠. 더 나아가서 2010년도가 되면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요. 이 조례의 내용이 엄청난 조례들입니다. 야쿠자는 집도 임대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사회 세력과의 계약, 임대 계약도 포함되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도 못 만들죠. 그리고 통장도 못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통장이라고 하는 게 예금이든 뭐든 간에 이것도 일종의 상거래이기 때문에 경찰이 인정한 지정폭력단의 조직원이거나 관여를 했던 사람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바로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사회생활이 원천 봉쇄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죠. 그러면은 야쿠자를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경찰이. 뭐 어떻게 하냐고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일본 야쿠자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해왔어요. 그리고 자기 조직원들을 전부 경찰에 통보를 해요. 얘는 야쿠자의 우리 조직원이다. 그리고 실제로 야쿠자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은 명패가 쫙 있어요, 자기 조직원들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은 가오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내놓고 장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요. 그리고 내 밑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권위를 유지하고 가오를 지키면서 하는 게 그들의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전부 이제 오픈돼 있는 거죠. 실체가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야쿠자에 대한 이런 어떤 통제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 애들이 점점 그 영역을 침범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젊은 한글 애들은 야쿠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쿠자가 되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블랙 비즈니스의 권위를 갖고 힘을 갖고 얘네들 말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힘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야쿠자만 집도 못 빌리고 계약도 안 되고 핸드폰 못 만들고 차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야쿠자를 하면은 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폭력대처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특별법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해 사건이 됐던 뭐 심지어는 살인 사건이 됐던 어떤 형법에 저촉되는 그런 이제 사건을 일으켰을 때 야쿠자들은 폭력대처법에 더 강화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한글에는 그냥 일반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거죠. 그 야쿠자를 해봐야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말하자면은 비행 청소년이라거나 불량한 청소년이라거나 젊은 야쿠자 예비군들이 한글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MG 깡패들인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NG 말 잘하셨는데 야쿠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상하 관계인 거죠. 부하와 그 두목 간의 관계를 오야분 코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권위주의적인 문화인데 젊은 친구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촌스럽다 이런 거죠. 이 한글레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오라거나 조직이라거나 권위라거나 규율이라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이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집단. 조직이 없고 지하에서 암약하고 굉장히 횡적인 유연한,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걸 하는 거죠. 초창기부터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점조직이에요. 철저하게 전화를 거는 사람, 돈을 뽑는 사람,
상호 간에 이제 전혀 모르는, 그거는 당연히 이 일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경찰에 잡혔을 때 못 불게. 일본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야미 금융이라고 하죠. 고리 대금업을 불법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 야미 금융을 했었던 한국 애들이 이런 발상을 하게 돼요. 아니 빌려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돈을 받아버리자. 이상한 논리죠. 그냥 뺏자 돈을. 그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일본에서 시작하는 거. 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뺏으려고 하면 누구한테 돈을 뺏을 수 있고 누가 제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좀 많이 배우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도 보이스피싱 걸리기도 하는데 당연히 사회 사정에 좀 어둡고 이런 분들이겠죠. 노령,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뭐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왜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난데 무슨 사고가 났는데 빨리 돈 좀 붙여줘야 되겠어. 야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게 민간한테 돈을 안 뺏는다는 뜻이 아니라 민간한테 돈을 뺐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가오로 뺏는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사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들을 그리고 홈리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한국의 같은 집단들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자기의 금전적인 이득을 갈취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뭘 하냐 하면은 재작년 일본 경찰 백서에 나오는데 네덜란드 온라인 도박에 일본인 고객들을 연계를 해주고 이제 돈의 수수료를 받는 돈 거래 자체가 일본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코인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 한글레라고 하는 집단들은 세대도 젊고 모태 스마트폰 세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기에 밝은 거죠, 이제. 근데 야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뭐 젊어봐야 40대. 왜냐면 새로 충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야쿠자는 가오만 중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공부 같은 걸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물정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들이죠. 업종에는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 범죄의 양상 자체가 그 이전 시기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제 전개되어 가는 거죠. 옛날에는 야쿠자와 민간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구분이 된 세계였는데 지금 일단행위를 하는 이 범죄 조직들은 야쿠자처럼 가오로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레이존이 생겨버리는 거죠. 게릴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가능성이 훨씬 더 확대되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처럼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경찰이 그것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는 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경찰도 잘 몰라요, 사실은. 야쿠자는 데리고 오면 어디 조직원인지 알고 있고 누가 시켰는지도 알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죠. 사실 이 맥락에서 중요한 거는 야쿠자라고 하는 게 진짜 그 스스로를 정말 대명천지에 드러내놓고 비즈니스를 하던 하나의 임의단체였고 한 사회를 구성할 때 야쿠자가 본질적인 구성적인 부분으로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과 바깥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본 야쿠자는 계속해서 바깥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고 거기에 군림하면서 존재해 왔던 거죠. 이게 일본 사회의 굉장히 독특한 측면입니다. 근데 폭력대처법으로 야쿠자를 없애니까 지금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세팅 같은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본 사회 이것까지 상상을 못 했었다라는 거예요. 폭력단 대처법을 만들고 야쿠자를 박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깥을 철저하게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질서의 바깥 공간을 없애고 무균한 사회가 구성 가능하다. 깨끗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경화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경화의 양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근저에 흐르는 거는 사회의 동질성에 대한 추구 혹은 무균, 이질적인 것의 배제, 추방, 박멸 이런 것. 일본 제일주의 야쿠자의 박멸, 외국인 혐오, 난민법의 개정, 그리고 정치인들의 엄청난 그 우경화된 발언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를 떠나서 그 바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깥은 언제든지 사회에서 존재해왔다라는 거죠. 야쿠자라거나 한고레라거나 그 범죄자들을 사회가 혹은 공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마주하고 대처하느냐 에 따라서 일본 사회의 어떤 감수성,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겠죠.
보통 사채업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본 계열의 대부업인 러시안 캐시나 상화모님 드라마에 등장하는 일숙 짓는 어두운 지금 이런 사무실 같은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 있죠. 오늘은 인덕션 안에 세계의 나쁜 놈들, 빌런들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코너를 마련했는데 그 코너의 일환으로 일본에서는 야미킹이라고 보통 부르죠. 일본의 사채업자, 불법 대부업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채업자의 기원이 되는 건 이른바 아마추어 금융입니다. 아마추어 금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800년대 후반 일본의 근대자본주의 형성기의 은행들은 사실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당시에는 이제 철강, 뭐 이런 중공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은행이 주요 산업에 융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이 필요할 때 은행을 비롯한 공적 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쌀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애들 학비도 필요하고 다 하겠죠. 뭐 어디다가 손을 빌리겠어요? 부모, 친척, 아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야, 뭐 이번에 좀 이렇게 돈이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1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해서 열흘 지나면 11만 원 갚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본업으로 삼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등장하는 게 말하자면 이제 아마추어 금융인들. 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럼 이제 일수를 하는 거죠. 동네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일본의 이제 보통 사람들이 급하게 돈을 써야 될 때 이제 이용하던 하나의 굉장히 프라이빗한 금융의 형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 새로운 사채업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일본어로 그냥 얘기하면 사라리만 킹유예요. 셀러리맨 금융이죠. 그러니까 셀러리맨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사라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라리만이라고 하는 계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일본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엘리트 계층, 한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고학력이고 수입이 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부침이 있죠. 근데 셀러리맨들은 일을 잘 못해도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은 정해진 날에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직업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채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셀러리맨들이 고정적으로 수입을 받기 때문에 신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본이 있으니까 돈을 빌리던 셀러리맨 중에서 이거 굉장히 돈 놓고 돈 못 끼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잡지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사채업을 하느냐 매뉴얼 같은 게 잡지의 특집 기사로 막 나오기 시작해요. 20년대에. 그렇게 해서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기 시작해요. 월급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회사 안에서 대부업을 자기 회사 동료들 대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 되면 독립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아마추어 금융인들이 이제 셀러리맨 계층들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950년대가 되면은 사채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죠. 1950년대가 되면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중공업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상생활이 활기를 띠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공무원들, 셀러리맨들 대상 사채업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자꾸 혁신을 해나가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사람들한테만 빌려주고 이러니까 수익이 안 늘어나잖아요. 빌려줄 계층을 새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누굴까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면 단지금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금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955년도에 일본의 주택공사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대도시 교외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어요. 그거 읽어보면 되게 웃겨요. 비교적 높은 문화적 취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정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 단지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미적 취향이 있어야 되고 단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최첨단의 그 팬시한 삶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 금융을 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빌려주면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그 단지에 있는 사람이면 될 것 같은 거. 전부 신용적으로 검증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추어 금융인들 중에 몇몇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전단지를 돌려요. 뭐라고 돌리냐면은 현금 배달이라고 돌려요. 현금을 배달해 드립니다. 정말 돈을 배달하러 가는 거죠. 집으로. 해보니까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57년도 언저리부터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도구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세탁기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냉장고가 생기고 오디오가 생기고 소비재가 폭발적으로 팔리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비재가 얼마였냐? 당시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셀러리맨들의 월급이 한 5만 엔 정도였어요. 그런데 세탁기 한 대 값이 5만 엔이에요. 냉장고도 한 5만 엔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할부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전제품이 일본의 내수 시장을 엄청나게 성장시키는데 그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아요. 하나는 할부 판매, 또 하나는 가격 하락 효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데몬스트레이션 효과. 옆집에 세탁기 생겼더라? 옆집에 뭐 냉장고 생겼더라? 그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전자제품들이 우죽순처럼 뭐 토스터, 뭐 그 전기포트, 전자밥솥 이런 게 줄줄이 땅콩으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금융이라고 하는 게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젠더적인 요인이에요. 보통 일본을 연구하는 사회학에서는 전후 가족 체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전후 가족 체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이성의 부부를 기초로 해서 아이가 평균 2명. 여기서 남편이 돈을 벌고 여성이 관리하는 이 모델을 전후 가족 체제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다른 국가들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 여성이 가계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유독 일본에서는 굉장히 도드라진 사회였어요. 이런 체제 안에서 젠더 모럴이 생긴다라는 성 역할에 대한 모럴. 남성으로서의 모럴은 밖에 나가서 무조건 돈을 벌어와야 된다. 여성 같은 경우는 살림을 알뜰하고 계획적으로 꾸린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세탁기를 사고 이런 거는 전부 여성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상대의 금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획기적이냐 하면은 47년도에 일본에서 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여성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없어진 말이지만 당시의 일본 민법 안에는 여성이 준금치산자 로 취급되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을 한 여성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혹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은 아버지의 동의 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47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대부업자들이 여성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성의 명의로. 그렇게 해서 이 단지금융이 가능해졌던 거죠. 단지금융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일상생활의 물리적 혁명, 그 다음에 젠더 규범, 그리고 가부장제의 변화, 이 요소들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거죠. 단지금융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 사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게 누굴까? 우선 단지금융을 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마추어 금융을 패전 전에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폭력 조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진짜 영세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동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돈놀이를 하다가 회사를 나와서 돈을 빌려주는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단지금융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추심을 되게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초창기 사채업자들 무슨 사훈이 있어요. 사훈. 인간의 얼굴로 한 사채. 뭐 이런 그 슬로건을 내걸고 회사를 해요, 진짜로.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못 받은 돈을 받을까를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창기에 단지 금융을 했던 대부업자들은 무슨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동산업으로 이제 뛰어드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폭력적이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단지에서 신용이 클리어됐다고 하더라도 주부가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채업은 한계가 있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 단지의 모든 사람들이 세탁기까지 사고 나면 더 이상 돈을 안 빌리는 거예요. 사채업자들은 시쳇말로 빨아먹을 거는 다 빨아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서히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를 이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채업자들이 다시 셀러리맨으로 옮겨가요. 그때까지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에 신용 괜찮은 사람들인데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할까? 그렇잖아요. 셀러리맨이라는 사람들이 젠더 규범 안에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번 돈을 전부 집에다 갖다 주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할까? 그래서 단지금융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보니까 요새 술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술 마실 때 외상도 많이 지고 그러던데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 회사원들이 외식하는 거는 한 달 단위로 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거든요. 달아놓고 한 달마다 정산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돈 빌려드립니다. 창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가게에서는 현금을 내면은 월말에 받는 것보다 싸게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금융하고 용처가 달라요. 거의 100% 유용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골프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경마, 경륜, 도박, 마자, 그리고 술 마시기,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이 셀러리맨들이 밤에 돈을 쓰는 게 엄청나게 말하자면 큰 시장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금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박을 하거나
노는데 돈을 빌려주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는 도박하다가 돈 날리고 패가 망신하는 거. 그런데 일본의 사라킹은 기본적으로 그런 노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인 거죠. 왜 그랬을까? 고도 경제 성장에서 형성되는 일본의 독특한 회사 문화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인사고과를 반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한국도 퍼포먼스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시쳇말로 이제 능력주의화가 되어 있는데 1960년대 고도 성장기의 일본만 하더라도 인사고과를 잘 받으려면은 일만 잘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가오가 중요한 거예요. 회식은 무조건 가야 되고 회식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사하고 주말에 골프 치러 간다.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전후 가족 체제에서는 보통 남편이 용돈을 받아 쓰는 체제예요. 남자의 가정 내에서의 지위가 약했다는 뜻이 아니라 역할 분담과 젠더 규범이 굉장히 비교적 명확하게 이렇게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용돈을 넘어서는 어떤 돈을 요구하는 것은 그 젠더 규범상에서는 남자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예요. 가오가 떨어지는 거죠, 집에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사채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채는 굉장히 막 몰려서 막 쓰는 그런 사채가 아니라 오늘 부하들하고 먹어야 되는데 월말에 내가 쏜 거를 결제하면 4만 원인데 지금 내면은 10,000엔이 싸고 근데 사채는 7,000원만 갚으면 돼. 이런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상에 따른 그 돈보다 사채업의 이자가 조금만 낮으면 되는 거였어요. 신용카드 느낌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사채업자들이 시장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이제 모색하게 되는데 샐러리맨들이 당시에 일본의 어떤 노동 인구 안에서 서서히 이제 50%를 넘어설 때였고 일본은 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멈춘 적이 없어요. 월급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안정적인 신용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눈앞에 이만큼 있었고 이 사람들이 현금에 대한 수요를 이만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샐러리맨 금융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덩치를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결정적인 하나의 경기를 맞이하게 돼요. 석유 파동.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엔이 비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율 문제하고 석유 파동으로 일본 경제가 일시적으로 패닉에 빠질 때 이때 경제 성장 자체가 잠시 멈추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채업자들이 새로운 살아나갈 길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기가 1970년대 초반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나? 본격적으로 좋은 말로 하면 서민금융.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리스크가 큰 대출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폭력 조직하고 이제 연루가 되고 뭐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협박도 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사람의 생명을 망치는 사실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혹독한 추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업자들의 어떤 이미지 그게 처음 생기기 시작하는 바로 이때예요. 당시에 일본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기이한 사람들인가. 다케우지의 사장, 이 사람은 폭력 조직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 있었고, 80년대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이제 상품을 계속 이제 팔 때, 추심에 관련된 굉장히 세세한 매뉴얼들을 만들고,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협박도 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우리가 이제 보는 만화나 드라마 중에 사채업자라 그러면 굉장히 이게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폭력 조직 혹은 범죄 집단, 어두컴컴한 이런 데서 돈만 막 세고 일본에서 사채업의 초창기 사람들은 폭력 조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진짜 영세하게 돈을 빌려주는 동네 현금이 많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결정적인 하나의 경기를 맞이하게 돼요. 1970년대 초반, 좋은 말로 하면 서민금융.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리스크가 큰 대출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업자들의 어떤 이미지 그게 처음 생기기 시작하는 바로 이때예요. 이때 이제 어떤 프로모션들을 이제 하게 되냐 하면은 예전에 일본에 놀러 가면 길거리에서 요만한 휴지 다 나눠줬거든요. 뭐 도쿄면 시부야, 신주쿠 어디 가도 역 주변에는 휴지 나눠주는 사람. 이게 전부 뭐냐면 아이프르, 아콤, 뭐 다케후지, 뭐 레이크 이런 대형 대부업자들이 이제 주는 거예요. 왜 그럼 티슈를 줬냐? 당시에 우리가 이게 뽑아 쓰는 휴지 있죠. 이거는 일본에서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거는 60년대 후반대인데 그 당시에 그 휴지는 약간 좀 비싸서 이거를 그냥 막 코 풀고 막 어디 뭐 물 쏟았다고 물 깎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화장을 닦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말이 되면 성장이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셀러리맨 금융에서 더 여성 그리고 뭐 학생 확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게 되면은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 파열음이 봐야 원인은 하나죠. 돈을 떼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대부업이라고 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리스크를 회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업자들로서는 가장 원했던 게 뭐냐? 은행에 융자를 받는 거예요. 은행한테 융자를 받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건데 70년대까지 대부업자들한테 은행이 융자를 안 해줘요. 왜 그러냐? 70년대까지 은행이 개인한테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이 없어요. 은행은 개인보다는 기업에 돈을 빌려줘라라는 거죠. 이거는 국가가 금융정책을 할 때의 지침이기도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채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되는 거죠. 사채업자들이 열심히 은행도 찌르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은행이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채업자들이 얘기해서 빌려준 게 아니에요. 일본의 기업이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거의 대부분 한 10배 정도 성장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당국은 은행한테 기업에만 대출해라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돈은 있는데 사실 돈을 빌려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기업 대출막을 다른 방도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사채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채업자들이 자금을 많이 가지면서 비약적으로 얘네가 덩치가 커집니다. 큰 사채업자들은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지점들을 갖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 직업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주부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문어발식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자금이 많아지고 시장은 확대하고 리스크는 훨씬 커졌으니까 돈을 회수하는데 훨씬 더 추심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험한 추심이 시작하는 거죠. 추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책자가 있어요. 내부 책자. 그걸 읽어보면은 추심할 때 밤 8시에 반드시 가라. 이 빌린 사람이 퇴근하기 전에 주부가 밥을 준비할 때, 애들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밥 기다릴 때 그때 가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공포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반경 몇 킬로 안에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라. 아버지가 이제 돈을 떼먹고 잠적을 했을 때 자식들한테 갚을 의무가 없어도 꼭 갖게 만드는 방법, 이런 매뉴얼들에 따라서 추심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악덕 사채업자의 이제 이미지가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거죠. 그런 식의 말하자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가혹한 추심을 생각해내게 되는 하나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던 거죠. 아무튼 그런 방식이 되니까 우리가 1977년, 78년도에 제1차 셀러리맨 금융 패닉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사회가 사채 때문에 피폐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이때 연 109.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엄청난 폭리를 취했었던 거죠. 돈 못 갚은 사람 중에 25%쯤이 자살을 하는 그런 사회 현상까지 벌어지게 돼요. 이 자살이 높아진 데에는 생명보험이 있어요.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단체 신용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서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죽으면 이 사람이 졌던 빚을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 이거를 사채업자들이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돈을 빌릴 때 이 사람한테 가입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말하자면 이제 아버지가 도망간다거나 엄마가 도망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죠. 근데 이때도 젠더 규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가령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돈을 못 갚고 잠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수기가 막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가 더 이상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거의 이 클리셰로 끝나요. 그건 왜 그러냐? 엄마로서 아내로서는 가게를 알뜰하고 펑크가 나지 않게 관리해야 됐었는데 내가 그 역할을 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규범성이 그런 수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남편인 경우에는 유서를 써요. 나는 남자로서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남겨진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맙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옆집의 남편이 사채 때문에 자살을 하고 생명보험을 받아서 갚았다 그러면은 이 이웃 사람들은 그 남편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책임을 다했다고. 젠더 규범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에게만 내면화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규율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패닉이 일어나니까 77년, 78년도에 변호사들과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채업자들이 취하고 있는 이 금리,
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사회에 알리게 되고 당국에서 이제 사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 83년도에 대부업 관련 규제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9.5%로 이제 상한을 잡고 있었던 대금업 이자가 정확하게 40.005%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채업자들은 109%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게 40%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위기를 대부업자들은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 바로 상장의 시도예요. 이때 사채업자들은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자기들의 스테이터스가 이제 올라간 거야. 이런 사무실에서 어둡게 장사하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상장을 하니까 점점 더 스테이터스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 실제로 대부업자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 수기를 보면은 그때 잠도 못 잤대요.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면서 90년대를 통틀어서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사채업자는 오히려 호황을 맞아요. 91년도라고 하는 시점 버블 경제가 이제 서서히 폭발을 하고 말하자면 제1금융권에서 토지나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렸던 돈들이 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불량채권화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죠. 그런 굉장히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시기이기도 했죠. 그래서 생겨나는 게 불법 대부업자들이에요. 야미킹이라고 그러죠. 어둠의 금융이라는 뜻이죠. 야미킹유 이걸 이제 줄여서 야미킹이라고 하는데 불법이에요. 대부업, 아이프르, 아콤, 다케후지, 레이크 이런 대형 대부업자들하고 달라요. 이 야미킹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배후에 야쿠자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구레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범죄 집단들이 이제 야미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금리를 취했냐 하면은 열흘에 1알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열흘 빌리면 10,000원이 이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복리가 계속되니까 연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미행을 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채업이 호황을 맞으면 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엄청난 사회적인 패닉이 와요. 자살, 가정 파괴, 폐가 망신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지나면서 또 한 번 사채업이 엄청난 사회적인 지탄 대상이 돼요. 매스미디어에서는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기이한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특집으로 꾸며가지고 뭐 잡지, TV 이런 거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娘がいるから、さらうぞっていう風に脅かされてると。終わってる人間ってちょっと目処が立ってないのも分かってますし 야쿠자가 납치했던 채무자와 함께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 そういう権利ないよね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다케우지라고 하는 유명한 사채업 회사가 있는데 TV 광고가 진짜 엽기적이에요. 상화 그건 뭐 귀여운 거고 여성들이 정말 민망한 옷을 입고 단체로 춤을 춰요. 너무 엽기적이라서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와 미쳤다 이게 공중파에서 당시에 일본 사회가 어떤 사회였나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광고예요. 다케우지의 사장 이 사람은 완전 야쿠자는 아닌데 폭력 조직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 있었고 80년대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이제 상품을 계속 이제 팔 때 추심에 관련된 굉장히 세세한 매뉴얼들을 만들고 굉장히 혹독한 추심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엄청난 접대를 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해서 다케우지의 사원들은 술 마실 때 쓰러지고 그러면은 강등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케우지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이상한 회사였냐라는 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사채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더 인하해야 된다. 국회 특별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40%까지 내려갔던 금리는 2000년대 초반에 29%까지 내려갔어요. 사채업자들이 로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2006년도에 이 29%라고 하는 상한선이 없어지고 이자 제한법 20%로 이제 맞추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도하게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에 대해서는 되돌려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채업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이걸 못 견디고 업계 5위 안에 들었던 회사들이 전부 은행권에 통합이 돼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광고했었잖아요. 일본계 사나모니. 근데 지금 안 보이죠.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망해버렸어.
한국까지 진출했던 걸 전부 이제 축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 크게 사업을 벌렸던 데는 아이프라고 하는 그 회사 말고는 이제 없어졌어요. 야미킹도 사회 문제가 이제 지금 덜 되는 이런 상황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2006년도에 개정 대금업법을 만들 때 당연히 사채업자들은 로비를 하겠죠. 그때 이제 등장한 논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자를 낮춰서 신용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야미킹으로 갈 거다. 더 사회 문제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 29%로 맞춰져 있는 출자법상의 이자 한도를 낮추면 안 된다 라는 이제 논거를 펴요. 근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도 우려를 한 바였고, 은행에서 빌리기 힘들어서 제2금융권으로 가고, 제2금융권에서 빌리기 힘들 경우에 사채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거는 실제로 개연성이 있는 논리이긴 했죠. 근데 실제로 어떤 학자나 어떤 저널리스트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옛날에 사채업자들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야미킹을 합법적인 사채업자들이 교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합법적인 사채업자 없어지고 대부업자들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미킹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견해도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 돈의 흐름, 빚을 진다는 관계, 사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쭉 역사를 통틀어서 말씀드렸듯이 사채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좀 들여다보면은 일본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떤 식의 규범을 갖고 있었나,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나, 일상생활의 어떤 패턴을 갖고 있었나라는 걸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웃기잖아요. 부하 직원들한테 술을 사주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 남편한테 몰래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할부를 짠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를 들여다보면은 일본 사회의 희한 문화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고가 아니라, 나쁜 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채 생태계가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사람들을 몰고 가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방식의 사채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이 사채 생태계를 만들어낼 때까지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변동, 그리고 그 구조적 변동을 이끌어왔던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관습, 금융의 어떤 제도, 사람들이 빚을 지고 빚을 갚고 또 그 빚을 통해서 장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사회의 어떤 단계의 패턴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채업의 흥망성쇠를 보다 보면은 일본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의 사회적인 패턴들을 계속해서 조율해 왔느냐,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